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미국의 추가 부양책 지연 우려로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장 기대를 모았던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는 시초가 대비 하락한 채 첫 번째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18주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일부 재건축 단지나 대형 평형 위주의 호가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계대출이 증가하며 8월 시중 통화량이 전년 동월 대비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첫날 빅히트 수장 방시혁 대표가 국내 주식 부자 8위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미국 추가 부양책에 대한 지연 우려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상한가로 직행하며 화려하게 증시에 입성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오후 들어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 결국 시초가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글로벌 경제 회복 지연 우려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추가 부양책 지연과 더불어 미국의 중국 기업 규제 소식과 유럽의 봉쇄 정책 확대 등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81% 하락한 2361.2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235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10억 원, 1172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 개인이 홀로 3325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한편 상장과 동시에 이른바 따상으로 직행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곧바로 상한가가 풀리면서 오후 들어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시초가 대비 4.44% 하락한 25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과 함께 올해 기업 공개 대여로 주목받았지만 공모가 고평가 논란과 엔터주의 한계를 보였다는 등 해석이 나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초록뱀 마이너스 16.01%, YG 엔터테인먼트 마이너스 6.75%, SM 마이너스 6.73%, JYP 엔터 마이너스 5.29% 등 엔터주들이 함께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98% 하락한 844.44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11억 원, 2,202억 원어치를 팔았고 개인이 2,587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0.26% 하락한 1,143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한 달 넘게 보합세를 유지해오던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최근 급매물이 거래되고 호가도 수천만 원씩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감정원이 오늘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10월 둘째 주 서울 강남구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 0.01%를 기록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은 8주 연속 0.01%를 유지하는 등 좀처럼 마이너스로 전환하지 않고 강한 보합세를 보여왔습니다. 하락으로 전환한 건 18주 만입니다. 감정원은 일부 재건축 단지나 대형 평형 위주로 호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가계대출이 증가하며 시중 통화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광의 통화량은 3,101조 6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0.3% 늘어났습니다. 8월 증가액은 7월보다 줄어든 수준인데 8월 말 기준 광의 통화량은 작년 같은 달보다 여전히 9.5%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 측은 통화량 증가 원인으로 가계 등의 신용대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가계 및 비영리 단체에서는 통화량이 5조 3천억 원 증가한 반면 기업과 기타 금융기관에선 각각 1조 6천억 원, 1조 3천억 원씩 감소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하며 방시혁 대표가 국내 주식 부자 순위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상장 첫날 빅히트는 공모가의 2배인 27만 원을 시초가로 거래를 시작한 뒤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시초가 대비 4.44% 내린 25만 8천 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 빅히트의 시가총액은 8조 7,323억 원으로 빅히트의 지분 34.7%를 보유한 방시혁 대표의 지분 가치는 3조 336억 원이 됐습니다. 이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뒤를 이어 국내에서 앙장사 주식재산 순위 8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연이어 불거진 전기차 안정성 문제가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이어 GM과 포드 등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확인돼 리콜이 결정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배터리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한국 업체들이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이 같은 문제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사고 원인 규명을 둘러싸고 배터리 업체와 완성차 업체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배터리 제조사들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력 원인이 배터리 제조 불량으로 몰려 곤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소형 SUV 코나의 부분 변경 모델 더 뉴 코나를 출시했습니다. SUV 중 처음으로 고성능 모델인 N라인 트림도 추가됐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늘 지난 2017년 6월 공개된 1세대 코나의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코나를 출시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출력과 연비입니다. 더 뉴 코나 가솔린 모델의 최고 출력은 198마력으로 기존 모델 대비 21마력 강해졌습니다. 동시에 연비는 13.9km/리터로 기존 코나보다 리터당 1km 이상 높아졌습니다. 외관 디자인도 기존 틀은 유지하되 주간주행 등과 라디에이터 그릴을 중심으로 날렵해졌습니다. 주행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안전 및 편의 사양이 대거 탑재됐다는 점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차로 유지 보조 등이 기본으로 적용됐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와 고속도로 주행 보조, 안전하차 경고 등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가격은 가솔린 1.6 터보 모델이 2,031만 원부터 시작돼 트림에 따라 2,800만 원대 초반까지 책정됩니다. 한편 현대차는 신형 코나에 브레이크와 서스펜션 등의 고성능 부품을 사용한 N라인을 추가했습니다. 현대차가 SUV의 N라인 모델을 선보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차는 향후 본격적인 고성능 부분 개조 모델인 코나 N도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강희석 이마트 대표가 신세계그룹의 SSG닷컴 대표를 겸직하며 신세계그룹의 온오프라인 통합 작업에 나섭니다. 신세계그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1년 이마트 부분에 대한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경영 환경 극복과 온라인 역량 강화, 온오프라인 시너지 창출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마트와 SSG닷컴은 대표이사 겸직을 통해 온오프라인 통합 시너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사업의 본격적 성장을 위해 SSG닷컴은 글로서리 사업부분과 신사업본부, 데이터 인프라본부, 지원본부 등으로 조직을 재구축했습니다. 실제 현금처럼 유통되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CBDC라고도 불립니다. 좀 생소하시죠? 우리나라도 내년부터는 실제 사용이 가능한지 시스템의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체계를 가동한다고 하는데요. 중국을 시작으로 미국과 일본, 또 유럽까지 디지털 화폐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화폐 언제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 금융부의 정순영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사실 가상화폐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개념을 자세히 모르겠거든요. 개념부터 디지털 화폐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디지털 화폐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 이 중앙은행이 발행을 해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온라인 돈이네요, 쉽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우실 텐데요. 예.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우리가 그 결제 수단을 통해서 은행에서 받아서 저장을 한 후에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는 그런 화폐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삼성페이 같은 그런 결제 수단 같은 경우에는 이 결제 계좌와 연동이 돼야지 쓸 그쵸. 수가 있을 텐데 이 디지털 화폐는 내 기기에 저장이 돼 있는 만큼 어딘지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 또 돈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했고요. 실제로 화폐처럼 결제 거부가 원칙적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이 사용 주체별로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지 사용이 가능한 반면에 이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고 또 보장을 해주는 그런 화폐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좌나 신용카드 연동에 그러니까 계좌가 없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갑에다가 모바일에다가 그러니까 모바일이 지갑처럼 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되나 봐요. 네. 예, 이제 쉬워지네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니까 뭐 만질 수는 없는데 한마디로 돈이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빠르면 한 12월쯤이면 한국은행에서 전담팀을 꾸려서 예. 이 실제 가동이 가능한지 실험을 하는 단계에 돌입을 할 예정인데요. 지난 8개월간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를 마쳤습니다. 실제 구동에 문제는 없는지 실험하는 단계까지는 우리나라가 와 있는 셈인데 한국은행은 사실 검토 결과 이 디지털 화폐 전담팀을 해체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중국이 먼저 이 디지털 화폐 시장을 선도해 나가면서 세계적인 흐름으로 이어지자 다시 지난 2월에 이 전담팀을 또 꾸려서 이 실험에 돌입을 시작을 한 건데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가상화폐 설계와 또 여건 정의, 구현 기술 검토까지는 끝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업무 과정을 설계를 하고 내년에 추진이 될 이 실험 가동이 실제로 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는 단계까지 와 있는 건데 예. 앞으로는 외부 컨설팅을 받은 후에 가상 공간에서 이 디지털 화폐를 유통하는 실험에 돌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금융거래 지금 사실 우리가 많이 하고 잘 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선진국들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디지털 화폐 도입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추세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이건? 일단은 중국이 이 디지털 화폐 시장을 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이 예.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금융 전쟁을 대비하기 수단으로 이 디지털 화폐를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미국이 달러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할 경우에 이 중국의 금융 시장이 아주 막대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디지털 화폐 시장을 선도함으로써 여러 국가들과 1대1 디지털 화폐 거래를 물꼬를 트고 거기에 대해서 화폐 유입을 또 중국 내로 유도를 함으로써 중국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달러화 대신에 디지털 화폐 거래를 통해서 세계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좀 도입을 시켜서 달러 패권을 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디지털 화폐에 적극적이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도 이 디지털 화폐의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둘씩 실험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화폐 발행 비용이 또 감소할 수 있고 또한 이 추적이 가능 화폐를 통해서 범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좀 무궁무진하다라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중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달러 패권도 잡겠다라는 부분이고 장점도 많기 때문에 뭐 각국이 따라하는 것 같은데 중국은 실험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물건 사고 팔고 있다고 하는데 원활하게 유통됩니까? 이 중국은 원래 좀 워낙에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예. 어떤 정책이든 시작을 하기 전에 일정 지역에서 먼저 실험을 해본 다음에 예. 뭐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면 전국으로 확대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 선진시에서 공무원들에게 교통비로 이 디지털 화폐를 지급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추첨을 통해서 이벤트 형식으로 일정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디지털 화폐를 나눠줘서 실제로 사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영상이 공개가 돼서 오픈이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쓰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결제 시스템과 사실상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단 중국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중국이 전역으로 이 디지털 화폐 보급을 시작을 한다면 디지털 화폐의 세계화는 더욱더 가속화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카드 결제도 원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금방 잡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이제 시작을 했고 1대1로 디지털 화폐가 잘 물꼬가 튼다면 금융도 그렇고 경제 효과에 대해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중국은 내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죠. 이 예.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 디지털 화폐를 직접 외국 간 거래에 실험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데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인데요. 금융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중국에서 이 디지털 화폐라는 안전 장치를 통해서 외국과 직접 이 디지털 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실험
실험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중국과 디지털 화폐를 통한 금융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것이 업계 전반의 분위기입니다. 말 그대로 이 지폐를 디지털화했을 뿐이지 디지털 화폐가 새로운 금융 질서를 좀 창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분석인데 아직 몇 개국에서 실험을 했을 뿐이고 또 중국에서도 정식으로 통용을 하겠다라고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전망을 아직까지는 좀 내놓기에 조심스러운 상황이 맞긴 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달러가 전 세계에 통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악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디지털 화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 다음으로는 스웨덴이 이 디지털 화폐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도입이 가장 빠를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예. 이게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기축 통화가 있는데 굳이 할 필요 있느냐라는 얘기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뭐 검증은 아직 안 됐는데 장점 들어보니까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부작용 가능성도 항상 정책에선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전문가들은 이 디지털 화폐의 부작용으로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예. 돈의 흐름을 모두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미연에 차단을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누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앞으로 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한국은행의 경우도 세계적 흐름에 따라서 이 통용 가능성을 실험을 한 것일 뿐이지 중국의 정책적 도입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존의 어떤 지폐나 주화를 새로 도입하는 디지털 화폐로 대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은 어쨌든 이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들이 이제 이 디지털 화폐를 자발적으로 보유하게끔 그렇게 이제 어떤 설계를 해야 될 텐데요. 이제 예를 들자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뭐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로 해서 시민들이 그 디지털 화폐의 보유를 꺼린다면은요. 그거는 이제 아예 이 도입의 취지를 어떤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뭐 그런 경우는 사회적으로 뭐 이것도 당연히 도입하는데 뭐 이제 일정 상당 어떤 비용이 또 들어갈 겁니다. 사회적으로요. 중앙은행이 이제 그 필요한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를 전산망이나 뭐 이런 거를 좀 더 보완하거나 뭐 사이버 뭐 해킹 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또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한마디로 빅브라더가 원치 않게 오게 된다. 개인정보 문제,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할 수 있다라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여러 문제들 때문에 뭐 한국은행도 도입이 아니라 그냥 뭐 시험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까요? 이 한국은행은 디지털 화폐 도입은 없다라고 못 박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태스크포스 팀을 해체할 때도 도입할 이유가 딱히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고 다시 팀을 꾸려서 시험에 들어가긴 하지만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물론이고 스웨덴과 그리고 미국, 심지어는 일본까지 이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비대면 경제가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이 디지털 경제가 디지털 금융이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이번 발표도 결국에는 이 디지털 화폐 도입을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시간이 지나고요. 세상이 변하고 있죠. 언젠가는 종이 지폐가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시기가 좀 빨라지다 보니까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뭐 해석들이 공존하는 것 같고요. 선도적인 도입 좋은데 중요한 건 부작용 없는 도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LG 플러스가 20, 30대 공략을 위한 새 시도에 나섰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역 한복판에 복합문화공간 일상, 비일상의 틈을 열고 고객 경험 혁신을 주도한다는 계획인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남대로 한복판에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총 7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이 눈에 띕니다. 지하 1층은 일상 속 영감을 북돋는 문화예술 공간, 1층은 휴식과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이벤트 공간, 2층은 카페, 3층은 다양한 카테고리의 독립출판 서적, 4층은 대화형 사진관, 5층은 AR, VR 등 체험 콘텐츠,
6층은 직원 휴식 공간. 이 복합문화공간 일상 비일상의 틈은 LGU+에서 만든 것으로 밀레니엄과 Z세대 즉 MZ세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겁니다. 대화와 공감에 최적화된 문화공간으로 상품 판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고객 접점을 활용하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LGU+는 이 공간이 플래그십 매장이나 콘텐츠를 단순히 모아놓은 편집숍이 아니라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즐기고 취향에 대한 전문적 정보도 얻을 수 있는 MZ세대 소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세라 LGU+ 마케팅 그룹장은 기존 매장이 상품과 서비스를 알리고 판매하는 장소였다면 일상 비일상의 틈은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면서 고객과 소통하는 공간이라며 예상치 못한 브랜드 경험과 확장을 통해 LGU+ 고객이 되고 싶은 마음을 심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상 비일상의 틈은 벌써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별다른 홍보가 없었음에도 다양한 서비스와 문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어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15,000명 이상의 고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이곳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되고 전용 앱을 다운받아 통신사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LGU+ 가입자는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GU+는 고객 반응과 MZ세대 트렌드를 분석해 다양한 분야에서 제휴를 확장하고 고객 경험 공간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6GHz 대역을 차세대 와이파이 공급에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와이파이 주파수 공급은 16년 만이고 6GHz 대역 와이파이 공급은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기존 와이파이의 속도가 400에서 600Mbps였다는 점에서 6GHz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차세대 와이파이는 기존 대비 5배 빠른 속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와이파이는 5G 통신 결합으로 혁신 서비스를 촉진하고 5G 설비 투자 비용을 줄여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그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차세대 와이파이 실증 사업을 벌이고 중소기업 상용화를 도울 방침입니다. 돌고래 한 마리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수영장을 누빕니다. 훈련을 받은 듯 옆에 있는 사람의 속도와 방향에 맞춰 나란히 이동하는 모습이 마치 반려견과의 산책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돌고래의 정체는 로봇입니다. 개발업체는 로봇이 테마파크에 포획된 살아있는 동물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존하는 동물을 대신하는 것을 넘어 주라기 시대의 생물까지 만날 수 있는 로봇 동물 해양 공원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프리윌리와 딥블루시 등 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헐리우드 영화 속의 특정 장면을 위한 동물 모형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점점 영화 제작자들이 모형보다 컴퓨터 CG로 눈을 돌리면서 테마파크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겨울철 실내 습도를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국립이화학연구소와 고베대학은 슈퍼컴퓨터 후가쿠를 활용해 비말 확산에 대한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습도가 낮아지는 겨울을 앞두고 이런 환경이 비말 확산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분석했습니다.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습도가 90%일 때 실내에서 기침을 하면 작은 물보라가 앞으로 날아가지만 큰 비말은 대부분 책상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습도가 30%일 경우 기침을 하면 앞으로 날아가는 비말의 양이 더 많아지고 책상에 떨어진 큰 비말도 점점 작은 비말로 바뀌며 공기 중으로 확산됐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이달 17일부터 최소 4주 동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행 금지령이 내려지는 곳은 파리를 포함하는 수도권인 마르세유, 리옹, 릴, 몽펠리에 등 9개 지역입니다. 프랑스 전체 인구 약 6,700만 명 중 2천만 명, 즉 30% 가까이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지역들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통금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 135유로, 우리 돈으로 약 18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